평양 만수대 예술단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제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가장 아름다웠던 20살의 무용수가 하루아침에 탄광촌으로 끌려간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6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때 저는 이미 두만강을 건너 대한민국에 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6살의 고아원에 버려진 쌍둥이였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던 그 손을 12살에 놓아야만 했습니다. 동생은 평양으로, 저는 농장으로 끌려갔죠. 반드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 할수록 동생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사라져 갔어요. 제가 동생을 구하려고 손을 뻗을 때마다 누군가 그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동생의 얼굴을 사진 한 장 없이 기억만으로 그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6년 겨울 함경북도 청진의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6살이었어요. 제 손을 꼭 쥐고 있던 건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한 동생 은별이었죠. 우리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그 건물 앞에 세워놓고 떠났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등이 눈발 사이로 사라지던 장면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고아원이라는 곳의 철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고 문 너머에서 풍기는 냄새는 축축한 시멘트와 오래된 김치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 냄새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어요. 고아원 안은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그 시절, 부모를 잃거나 버려진 아이들이 매일같이 밀려들었죠. 바닥에는 얇은 깔개 하나에 서너 명이 겹쳐 누워야 했고, 겨울인데도 난방이라곤 구석에 놓인 조그만 난로 하나가 전부였던 겁니다. 밤이면 아이들의 기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은별을 끌어안고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보육원 선생이라 불리던 여자는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이름 대신 번호를 불렀고 밥을 나눠줄 때면 줄에서 비틀거리는 아이를 발로 밀어내곤 했죠. 저와 은별은 쌍둥이라는 이유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얼굴 2개가 나란히 서 있으니 선생의 눈에는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둘 중 하나는 다른 방으로 옮기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은별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결국 선생은 혀를 차며 돌아섰지만 그 눈빛이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6살 아이도 알 수 있었어요. 배고픔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아침에 나오는 옥수수 죽은 물에 가까웠고 점심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저녁은 소금에 절인 무 쪼가리 몇 점이 전부인 날이 태반이었죠. 아이들은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잠들었고 어떤 아이들은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빈자리가 생기고 다음 날 새로운 아이가 그 자리를 채웠을 뿐이었죠. 저는 은별에게만큼은 굶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엌에 몰래 들어가 옥수수 알갱이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들켜서 종아리를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 자꾸 마르고 있었거든요. 쌍둥이인데도 저보다 작아지는 은별의 몸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은별이 제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은별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금방 올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고아원의 첫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와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굶었고, 여전히 사라졌고, 여전히 아무도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았죠. 하지만 저에게는 은별이 있었습니다. 은별에게는 제가 있었어요. 세상이 통째로 우리를 버렸어도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6살 쌍둥이가 그 지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던 겁니다. 고아원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니, 시간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매일이 똑같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줄을 서고 묽은 죽을 받아 먹고 청소를 하고 또 줄을 서서 먹고 잠드는 것이 전부였죠. 계절이 바뀌는 걸로만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998년 저와 은별이 8살이 되던 해에도 고난의 행군은 끝나지 않았어요. 고아원의 아이들은 더 많아졌고 먹을 것은 더 줄었습니다. 저는 언니로서의 역할을 스스로에게 새겼습니다. 은별보다 겨우 몇 분 먼저 태어났을 뿐인데 그 몇 분이 제 어깨 위에 짐을 올려놓았던 거예요. 은별이 감기에 걸리면 제 옷을 벗어 덮어주었고 은별의 밥그릇에 제 죽을 반 이상 부어주었죠. 그래서 저는 늘 은별보다 더 말랐고 더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니까.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은별은 저와 달랐어요. 저는 강하고 거칠었지만 은별은 조용하고 여린 아이였죠. 말수가 적었고 눈이 크고 깊었으며 무언가를 바라볼 때면 마치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별에게는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춤이었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은별은 마당에 서면 저절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처럼, 눈이 내리면 눈처럼 은별의 몸이 흘렀어요. 다른 아이들이 멈춰서서 바라볼 정도였죠. 고아원 선생들조차 은별이 춤출 때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번은 가장 무서웠던 김 선생이 은별의 춤을 한참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칭찬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은별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고아원의 밤은 여전히 잔인했습니다.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의 먹을 것을 빼앗는 일은 일상이었어요. 저는 은별을 지키기 위해 주먹을 배워야 했습니다. 10살짜리 남자아이가 은별의 옥수수 떡을 빼앗으려 했을 때 저는 그 아이의 팔을 물어뜯었어요. 이가 흔들리도록 맞았지만 은별은 떡을 지켰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나는 저를 보며 은별이 울었어요. 언니, 안 먹어도 돼. 아프지 마.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생각했어요. 다음에도 똑같이 하겠다고. 은별을 지키는 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였으니까요. 겨울이 다시 왔을 때 고아원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쓰러졌고 약은 없었어요. 은별도 열이 올라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은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젖은 헝겊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떠다 입술에 적셔주었죠. 선생은 이미 가망 없는 아이들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별이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은별 위에 제 몸을 덮고 버텼어요. 사흘째 되던 새벽 은별이 눈을 떴습니다. 언니 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지듯 울었어요. 은별이 살아난 그 순간 저는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이 고아원을 나가는 날이 오더라도 반드시 함께 나가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6살 아이의 맹세 따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아직 4년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2002년 봄 고아원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색과 정장 차림의 여자 한 명이었어요. 아이들은 복도에 줄을 세워졌고 선생들은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와 은별도 줄 속에 서 있었습니다. 12살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어리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6년을 버틴 아이들은 눈빛부터 달랐죠. 하지만 그날 찾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하러 온 건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양 만수대 예술단 선발단이었어요. 전국의 고아원과 학교를 돌며 재능 있는 아이들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정장 차림의 여자가 아이들을 한 명씩 앞으로 불러내 걷게 하고 팔을 들게 하고 간단한 동작을 시켰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은별의 차례가 왔을 때 여자가 음악 없이 자유롭게 움직여 보라고 했어요. 은별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은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복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은별의 몸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발끝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고아원 마당에서 혼자 추던 그 춤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은별의 몸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선발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자가 남자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남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별이 선발되었다는 말을 들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양 만수대 예술단 소년무용부에 입단한다고 했어요. 은별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공포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언니는 같이 안 가. 은별이 첫 번째로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죠. 저도 시험을 봤습니다. 은별처럼 움직여 보라고 했지만 제 몸은 은별의 몸이 아니었어요. 딱딱하고 거칠었죠.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다음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별은 평양으로 가고 저는 여기 남는다. 아니, 여기도 아니었어요. 16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가야 하는데 선발되지 못한 아이들은 지방 농장이나 공장으로 배치된다는 소문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별과 저는 마주보고 누웠습니다. 은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안 갈래. 언니 없으면 안 갈래. 저는 은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걸. 국가가 선택한 것을 개인이 거부하는 건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었죠. 은별이 평양에 가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 거라고, 좋은 곳에서 춤을 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가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출발까지 일주일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고아원에서의 6년 중 가장 길고 가장 짧았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출발 전날 밤 저와 은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만 잡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은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고 있었죠. 하지만 언니는 떨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은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고아원 앞에 군용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은별과 함께 선발된 아이가 2명 더 있었어요. 선생이 은별의 짐을 건넸는데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전날 밤 몰래 준비해 둔 것을 은별에게 쥐어주었어요.
제가 고아원 부엌에서 훔쳐 말려둔 옥수수 알갱이 한 줌과 아끼고 아꼈던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손수건은 우리가 고아원에 처음 올 때 입고 있던 옷에서 뜯어낸 천 조각이었어요. 두 조각으로 찢어 하나는 제가, 하나는 은별이 가지기로 했죠. 청진 기차역까지는 트럭으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은별 옆에 탈 수 없었어요. 고아원 아이가 기차역까지 따라가는 건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트럭 뒤를 달려갔습니다. 선생이 소리를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은별이 트럭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바람에 끊겨 들렸어요.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별을 보는 순간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은별이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인솔자가 은별의 어깨를 잡고 있었죠. 저는 뛰어가 은별을 끌어안았습니다. 인솔자가 떼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은별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자. 언니가 꼭 찾으러 갈게. 절대 잊지 마. 우리는 쌍둥이야. 세상 어디에 있어도 내가 찾을 수 있어. 은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나도 언니 꼭 찾을게 라고 말했어요. 인솔자가 은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서서히 벌어졌어요. 손바닥이, 손가락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끝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은별의 손끝이 제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가던 그 느낌. 공기가 그 사이로 들어오던 차가움.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은별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달렸어요. 기차가 빨라지는 만큼 더 빨리 달렸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점점 멀어졌고 은별의 얼굴은 점점 작아졌어요. 플랫폼이 끝나는 곳에서 저는 멈춰야 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어요. 기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고아원으로 돌아왔는지, 누가 데려왔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은별의 체온이 없는 밤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6살부터 매일 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그 숨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은별의 손수건 조각을 코에 대고 숨을 쉬었습니다. 은별의 냄새는 이미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걸 쥐고 있으면 은별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저는 약속을 되뇌었어요. 반드시 다시 만나자. 그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은별이 떠나고 2해가 지난 2004년 저는 14살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의 규정대로라면 16에 나가야 했지만 인원이 넘쳐나던 시절이라 저는 2해 일찍 배치를 받았어요. 함경북도 회령의 협동농장이었습니다. 농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그곳은 농장이 아니라 수용소에 가까웠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밭에서 새벽 5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해야 했고 허리를 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받는다는 걸. 농장 관리원은 작업반장이라 불렸는데 그 남자의 눈에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동력만 보였죠. 14살 소녀에게 성인 남자와 같은 양의 일을 시켰어요. 감자를 캐고 옥수수를 심고 비료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비료 포대 하나가 제 몸무게보다 무거웠어요. 등에 지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쓰러지면 맞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죠.
먹는 것은 고아원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옥수수 죽, 점심은 감자 한두 알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감량되었죠. 저는 끊임없이 배가 고팠습니다. 밤에 몰래 밭에 나가 생감자를 캐먹다가 들킨 적이 있었어요. 관리원에게 끌려가 종아리를 10대 맞았습니다. 맞으면서도 생각한 건 오직 하나였어요. 은별은 평양에서 밥을 먹고 있을까? 따뜻한 곳에서 자고 있을까? 농장에는 저처럼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모두 마른 몸에 텅 빈 눈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옆에 있던 아이가 내일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도망치다 잡힌 아이, 영양실조로 쓰러진 아이, 관리원에게 끌려가 돌아오지 않는 아이.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조금씩 딱딱해져 갔습니다. 피부도 손도 마음도. 14살 소녀의 손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혔어요. 손톱 밑에는 늘 흙이 껴 있었고 겨울이면 동상으로 손가락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제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무릉덩이에 비친 모습은 고아원 시절의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은별이 지금 저를 본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은별의 손수건 조각을 꺼내 만졌습니다. 천은 이미 닳고 닳아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것을 쥐고 있으면 기차역에서 은별의 손을 잡았던 감각이 돌아왔어요. 반드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되살아났죠. 그 약속이 없었다면 저는 농장의 흙 속에 묻혀 사라졌을 겁니다. 은별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이 저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했고 매일 밤 잠들게 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은별을 찾을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 14살의 겨울을 견뎌냈던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잠시 제가 아닌 은별의 시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훗날 제가 탈북민 네트워크와 인권단체를 통해 조각조각 모아낸 은별의 이야기예요. 은별이 직접 제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은별을 알았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재구성한 것이기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각들을 이어붙이며 은별이 겪었을 시간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은별이 평양에 도착한 것은 2002년 봄이었습니다. 청진 기차역에서 출발한 기차는 12시간을 달려 평양역에 도착했고 은별은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도시에 압도되었다고 해요. 고아원의 회색 시멘트 벽만 보던 아이에게 평양의 높은 건물과 넓은 도로는 다른 세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12살 소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만수대 예술단 소년무용부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2시간 기초 체력 훈련을 하고 오전 내내 발레와 조선무용 기본기를 반복했어요. 오후에는 군무 연습이 이어졌고 저녁에는 사상교육과 자아비판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루 14시간 이상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은별의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물집이 터져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지도원은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예술의 개인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더군요. 은별은 재능이 있었기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있다는 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은별보다 먼저 들어온 아이들은 새로운 아이를 경계했고 지도원의 관심을 받는 은별을 시기했죠. 은별은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 심한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양 출신 아이들은 은별을 집안것이라 불렀고
연습실에서 은별의 신발을 숨기는 일도 있었어요. 은별은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언니인 제가 없었으니까요. 체중 관리는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무용수는 반드시 정해진 체중을 유지해야 했어요. 기준을 초과하면 식사가 제한되었고 심하면 연습에서 배제되었죠. 연습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퇴출을 의미했습니다. 은별은 성장기의 소녀였지만 굶어야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고아원에서 굶주리다 벗어난 아이가 평양에서도 굶어야 했던 겁니다. 다만 이유가 달랐을 뿐이었죠. 고아원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고 평양에서는 먹을 것이 있는데도 먹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은별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유의 부재였다고 합니다. 예술 단원들은 외출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숙소와 연습실, 공연장 이 세 곳만이 은별의 세계였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죠. 보내더라도 검열을 거쳐야 했고 고아원 출신에게 편지를 보낼 곳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은별은 제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은별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같은 나라,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은별은 춤을 추었어요. 무대 위에서만큼은 세장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훗날 은별을 알았던 한 동료가 전해주었습니다. 은별의 춤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고 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은별이 춤출 때면 보는 사람의 가슴이 아려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별이 무대 위에서 추던 춤은 고아원 마당에서 추던 춤과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다만 마당에서는 자유로웠고 무대 위에서는 갇혀 있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2006년 은별이 16살이 되던 해에 만수대 예술단 정식 단원으로 승격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예술단에 소속된 무용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은별은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제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언니라고. 저도 농장의 어둠 속에서 매일 밤 은별의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두만강과 평양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서로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2008년 가을, 저는 1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4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고아원의 거친 소녀는 농장의 단단한 여자로 변해 있었죠. 손은 남자처럼 거칠었고 눈빛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은별을 향한 불씨만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씨가 제 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농장에 새로운 사람이 배치되어 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름은 철수라고만 알려져 있었어요. 다른 농장에서 이관되어 온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농장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의 체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긴장감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의 사정에 관심을 두는 것은 농장에서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철수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이 끝난 뒤 창고 뒤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너 고아원 출신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 생각이냐? 그 한마디에 저는 멈칫했어요. 평생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밭에서, 이 흙 속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 그것은 제가 두려워하면서도 외면하고 있던 현실이었어요. 철수는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한 번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아예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갈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천 번 되뇌었던 단어였어요. 저는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평양에 갈 수 있느냐고. 동생을 데리고 함께 가겠다고.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양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양은 감시가 가장 촘촘한 곳이고 외부인이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물며 만수대 예술단 단원을 빼내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럼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은별 없이는 어디도 가지 않겠다고.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별을 두고 떠나는 것은 12살 기차역에서의 약속을 배신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농장에서 늙어가면 은별을 다시 만날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은별을 찾을 방법이 생긴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가면 은별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철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남쪽에는 북에서 온 사람들을 돕는 단체가 있다고. 가족을 찾아주는 곳도 있다고. 그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은별을 영영 못 만나고 떠나면 은별을 찾을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도 생긴다. 잔인한 선택이었어요. 어떤 쪽을 고르든 은별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가능성을 선택했어요. 은별을 두고 떠나는 죄를 지더라도 은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철수에게 함께 가겠다고 말한 날 밤, 저는 은별의 손수건 조각을 꺼내 입술에 대었습니다. 미안해, 은별아. 언니가 먼저 나갈게. 그리고 반드시 너를 찾을게.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도각 날짜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2008년 겨울, 두만강이 완전히 얼어붙는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2달이었어요. 그 2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마음이 바뀔 것 같았고 매일 아침 다시 결심을 다져야 했으니까요. 2008년 12월의 회령은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기온은 영하 25도 아래로 떨어졌고 바람은 살을 베는 칼날 같았어요. 하지만 철수는 이것이 기회라고 했습니다. 두만강이 완전히 얼어야 건널 수 있고 경비병들도 이 추위에는 초소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도각 날짜가 잡혔어요. 12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2시. 저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공포와 결의 사이를 오갔습니다. 탈북에 실패하면 죽음이었어요. 잡히면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농장에서 평생을 사는 것도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빨리 죽느냐, 천천히 죽느냐의 차이였죠. 그렇다면 은별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쪽을 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도강 전날 밤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녁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옥수수죽의 맛이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죽을 마지막으로 먹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함께 지내던 방 동무들의 얼굴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누구도 누구에게 미안해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 사람들도 언젠가 이 밭을 벗어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만 빌었습니다. 밤 11시에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미리 준비해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은별의 손수건 조각을 가슴 안쪽에 넣고 양말을 두 겹으로 신고 얇은 외투 위에 작업복을 하나 더 걸쳤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숙소 뒷문은 안에서 걸쇠를 올리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을 밀었어요. 바깥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5도의 공기는 들이마시는 순간 콧속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거였죠. 철수가 약속한 장소는 농장 동쪽 끝 감자 저장고 뒤였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눈을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비원이 들을까, 개가 짖을까, 한 발 한 발이 공포였어요. 감자 저장고 뒤에 도착했을 때 철수와 또 한 명의 남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함께 도강할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은 잡혔을 때 위험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철수가 손짓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세 사람은 일렬로 어둠 속을 걸었어요. 농장에서 두만강까지는 산길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산길을 손전등 없이 걸어야 했어요.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가 바람이 만든 소리임을 확인하고 다시 걸었어요. 그 1시간 반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이를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나무 사이로 하얗게 빛나는 넓은 평면이 보였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답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빛 위를 건너야 제가 살 수 있었고 건너지 못하면 죽는 것이었으니까요. 강 건너편 중국 쪽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자유인지 또 다른 감옥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철수가 먼저 얼음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단단한 얼음이 그의 무게를 버텨내는 것을 확인하고 저를 손짓해 불렀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강 위에 섰습니다. 얼음은 생각보다 미끄러웠고 발밑에서 가끔 낮은 소리가 울렸어요. 얼음이 두꺼워도 그 소리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철수가 엎드려서 기어가라고 속삭였어요. 서서 걸으면 경비탑에서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배를 얼음에 붙이고 팔꿈치로 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영하 25도의 얼음 위에 몸을 눕힌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옷을 2겹 3겹 입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음의 냉기가 배와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고 무릎이 얼음에 닿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얼어 죽거나 잡혀서 죽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두만강의 폭은 그 지점에서 약 100m 남짓이었다고 철수가 말했습니다. 100m? 평소라면 1분이면 걸어갈 거리였어요. 하지만 얼음 위를 엎드려 기어가는 100m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기어오던 남자가 갑자기 멈췄어요. 철수가 돌아보며 뭐하냐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못 가겠다고, 무섭다고, 돌아가겠다고. 철수가 남자에게 무언가를 말했지만 남자는 이미 뒤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었어요. 그 공포를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은별이 있었습니다. 은별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그 한 가지가 제 몸을 앞으로 밀었어요.
공포보다 은별이 컸습니다. 죽음보다 약속이 무거웠어요. 남자가 돌아간 직후 북한 쪽 강변에서 불빛이 하나 켜졌습니다. 경비초소의 탐조등이었어요. 불빛이 강 위를 천천히 훑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움직이지 마라고 거의 숨소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얼음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불빛이 제 등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불빛이 제 근처에서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불빛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거였어요. 철수가 지금이라고 속삭였고 저는 미친 듯이 기어갔습니다. 팔꿈치가 찢어지는 느낌이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앞으로, 앞으로.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둠 속에 나무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돌아간 남자가 발각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총소리에 놀라 저는 엎드린 채로 얼음 위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어갔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닿은 순간 저는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얼어붙은 흙이었지만 그것이 중국의 흙이라는 사실만으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철수가 바로 뒤에서 올라왔습니다. 둘 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숨이 가빠서가 아니라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뒤에서 울리던 총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아간 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어요. 철수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변에서 오래 머무르면 중국 쪽 순찰에게 발각될 수 있다고.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두만강의 은빛 얼음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그 강 너머에 은별이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이제 국경이라는 선 하나가 우리 사이에 더 그어진 거였어요. 미안해 은별아, 언니가 먼저 나왔어. 하지만 반드시 데리러 갈게. 그 말을 입속으로 되뇌며 저는 중국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의 땅이 아니었어요. 탈북자에게 중국은 또 하나의 감옥이었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고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 기다리고 있었죠. 철수는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가정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길림성의 작은 마을, 낡은 흙벽집에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말이 적은 분이었습니다. 왜 탈북자를 숨겨주는지 묻지 않았고 할머니도 자신의 사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방 한 칸을 내어주며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하루 종일 숨어 지내야 했어요.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자유인지 알 수 없었어요. 철수는 브로커와의 연결을 위해 도시로 떠났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겼어요. 할머니에게 물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죠. 저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잡힌 건 아닌지, 저도 곧 발각되는 건 아닌지,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공안의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 공안 차량이 들어오고 집집마다 수색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할머니가 급하게 제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침대 밑으로 들어가라고. 저는 좁은 침대 아래 먼지투성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중국어였습니다. 할머니가 문 앞에서 무언가를 말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아픈 데가 많아 누워 지낸다고. 발소리가 방 앞까지 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화 같은 신발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침대 밑에서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은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여기서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은별을 다시 만나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 것도 전부 끝나는 거였어요. 군화가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공안이 떠난 후 저는 침대 밑에서 나왔지만 한참 동안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려서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거친 손의 온기가 고아원에서 은별의 손을 잡았던 감각과 겹쳐졌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 위험했으니까요. 철수가 사라진 후 저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다른 브로커를 소개받았어요. 이번 브로커는 동남아 루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면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비용이 필요했어요. 저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한국에 도착한 후 갚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출발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동은 밤에만 했고 낮에는 숨어야 했어요.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운남성까지 가는 데만 열흘이 걸렸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이동했는데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이 있었지만 중국어를 거의 못하는 제가 검문에 걸리면 끝이었습니다. 다행히 브로커가 곁에서 대신 말해주었고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할 때마다 저는 조금씩 살아남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운남성 끝자락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는 것은 또 다른 도강이었습니다. 두만강처럼 얼어붙은 강은 아니었지만 밀림 속을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했어요. 브로커는 저를 포함해 4명의 탈북자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 외에 30대 부부 한 쌍과 20살 남짓의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알면 잡혔을 때 서로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이미 배운 것이었으니까요. 라오스 국경 밀림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북한의 겨울산은 나무가 앙상하고 길이라도 보였지만 열대 밀림은 사방이 초록으로 막혀 있었어요. 나무와 덩굴이 하늘을 가려 한낮에도 어두웠고 발밑은 썩은 낙엽과 진흙으로 질퍽거렸습니다. 습기가 온몸을 감싸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북한에서 영하 25도를 견뎌낸 몸이 이번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습기에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을 걸어야 한다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밀림 속에서 자고 밀림 속에서 먹고 밀림 속에서 걸어야 했어요. 먹을 것은 브로커가 나누어준 쌀주먹밥과 말린 고기가 전부였습니다. 물은 계곡에서 떠 마셔야 했어요. 그 물이 깨끗한지 아닌지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쓰러질 테니까요. 첫째 날 밤 밀림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할 때 온갖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레 소리, 새 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어요. 북한 농장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무서웠는데 밀림의 소란스러움은 또 다른 종류의 공포였어요. 눈을 감으면 무언가가 기어오는 느낌이 들었고 눈을 뜨면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은별의 손수건 조각을 가슴에 꼭 쥐고 새벽을 기다렸어요.
둘째 날 함께 걷던 부부 중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열이 올라 온몸이 불덩이 같았어요. 말라리아일 수도 있다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약은 없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업고 걸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다리도 휘청거렸습니다. 브로커는 기다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뒤처지면 각자의 몫이라고. 잔인했지만 브로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림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라오스 군인이나 공안에게 발각될 위험이 커졌으니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남편 옆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짐을 제가 들겠다고 했어요. 그 짐이 무거웠는지 가벼웠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은별이 생각났어요. 누군가가 은별을 이렇게 업고 걸어야 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별을 위해서라도 이 여자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을 도우면서 은별에게 보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밀림이 끝나고 넓은 길이 보였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브로커가 태국 국경까지 몇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쓰러졌던 여자는 열이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그 모습이 기차역에서 은별을 보내고 울었던 제 모습과 겹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함. 그것은 국경을 넘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감정이었어요. 태국 국경을 넘은 것은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근처에서 브로커가 태국 쪽 연락책과 만났고 우리는 트럭 짐칸에 실려 이동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탈북자는 불법 입국자였고 잡히면 수용소에 가야 했으니까요. 트럭이 멈추고 내린 곳은 태국 이민국 수용소 앞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수용소의 철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철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아원의 철문, 농장의 울타리, 할머니 집에 닫힌 커튼, 그리고 이제 수용소의 철문. 제 인생은 늘 무언가에 갇히는 것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철문 너머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은별을 찾을 수 있는 곳이. 그 생각만으로 저는 철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용소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매트 하나를 깔고 자는 생활이었어요. 밥은 나왔지만 태국 음식이라 처음에는 입에 대기도 힘들었습니다. 매운 것과 단 것이 뒤섞인 낯선 맛이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굶주림을 겪은 몸은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수용소에는 저 같은 탈북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깊이 나누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지쳐 있었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연락을. 저는 매일 수용소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언제 나갈 수 있느냐고. 담당자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기다림은 고아원에서부터 익숙한 것이었지만 은별을 향한 조바심이 그 기다림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2009년 봄 드디어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수용소를 나와 방콕 공항으로 이동하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꿈처럼 지나갔어요. 비행기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타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세상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은별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구름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와도 은별에게는 다
닿을 수 없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간첩이 아닌지 진짜 탈북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며칠간의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이었어요. 석 달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어는 같았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컴퓨터, 핸드폰, 은행 계좌, 교통카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 동안 저는 교육보다 은별을 찾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나원 담당자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담당자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능하고 중국 쪽 브로커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가면 정착금이 나온다고 했지만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은별을 찾는 데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가 배정되었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았을 때 고아원에서 은별이 떠난 후에 그 빈자리가 떠올랐어요. 20살의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혼자 던져진 거였습니다. 자유로운 나라라고 했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사람에게 자유는 또 다른 형태의 막막함이었어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청소일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탈북민 단체를 찾아다녔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소식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어요. 이산가족 찾기 단체, 북한 인권기관, 종교단체까지. 은별의 이름과 나이, 만수대 예술단 소속이라는 정보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확인이 어렵다. 시간이 걸린다. 보장할 수 없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은별의 손수건 조각을 꺼내 만졌어요. 저는 이미 낡아 실이 풀리고 있었지만 그것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은별과 제가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물증이었으니까요. 언젠가 은별에게 이 조각을 보여주며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 이거 간직하고 있었어. 약속 안 잊었어. 라고. 그날이 올 거라는 믿음만이 서울의 밤을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요. 일하고 찾고, 찾고 일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은별의 소식은 없었어요. 단체의 사람들은 괜찮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혹시 은별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단체를 찾아다녔어요. 멈추면 그 생각에 삼켜질 것 같았으니까요. 2015년 겨울이었습니다. 은별이 떠난 기차역에서 13년이 지났고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6년이 된 해였어요. 25살의 저는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탈북민 모임에 나갔어요. 포기하지 않았지만 희망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은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북한 인권단체에서 알게 된 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중국 쪽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해주는 분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김 목사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은하 씨, 앉아서 들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은별이에 대한 소식을 찾았어요. 김 목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에 은별이라는 무용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저는 전화기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있었다는 것. 과거형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 김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은별은 만수대 예술단에서 촉망받는 무용수로 성장했어요. 20살 무렵에는 주요 공연의 주역을 맡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0년 어느 공연 중 무릎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착지하는 순간 무릎 인대가 끊어졌던 거예요. 무용수에게 무릎 부상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재활이라는 개념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춤을 출 수 없는 무용수는 쓸모없는 도구였고, 쓸모없는 도구는 버려지는 것이 그 나라의 방식이었죠. 은별은 예술단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평양에서 내쫓겨 지방으로 추방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방이라는 곳이 함경남도의 탄광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평양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춤추던 20살의 여자가 하루아침에 지하 수백 미터 탄광촌으로 끌려간 거예요. 무릎이 망가진 상태로. 김 목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제 귀에는 그 말들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별이, 제 은별이, 고아원에서 마당을 뛰며 바람처럼 춤추던 그 아이가 탄광에서 석탄을 나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무릎이 부서진 채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어요. 은별을 선발해 간 그 사람들에게, 부상당한 은별을 버린 예술단에게, 탄광으로 보낸 이 나라에게, 아니면 은별을 두고 혼자 도망쳐 나온 저 자신에게. 모든 방향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목사님은 더 말을 이었어요. 탄광 마을에서의 은별의 구체적인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살아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다만 2013년까지는 그 마을에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고. 2013년. 그 후의 소식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2년의 공백. 그 2년 동안 은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방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평양의 무용수가 탄광으로 끌려갔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은별은 평양에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굶지 않을 거라고, 따뜻한 곳에서 자고 예쁜 옷을 입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제가 농장에서 겪은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잔인했을 수도 있었어요. 한번 올라간 곳에서 떨어지는 고통은 처음부터 바닥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클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별의 손수건 조각을 쥐고 벽에 기대 앉아 새벽을 맞았어요. 해가 뜨는 것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은별을 꺼내야 한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은별을 그 탄광에서 꺼내야 한다고. 기차역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두만강을 건넜고 밀림을 걸었고 수용소에서 버텼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어요. 은별에게 닿는 그 한 걸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먼 한 걸음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은별을 꺼내기로 결심한 뒤 저는 가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식당에서 번 돈을 모았고 탈북민 단체에서 소개해준 중국 쪽 브로커와 접선했어요. 이 브로커는 북한 내부까지 연락을 넣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중국 돈으로 3만 위안이었어요. 제가 3년 동안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은별을 위해서라면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은별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걸 수 있었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어요. 브로커가 북한 내부의 연락책을 통해 은별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탄광 마을의 위치를 확인하고 은별에게 탈북 의사를 전달하고 동의하면 두만강까지 이동시키는 것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 쪽에서 저와 같은 루트로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목숨을 건 도박이었어요. 2016년 봄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북한 내부 연락책이 탄광 마을에 도착했다고, 은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매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전화가 올까봐 주머니에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보름이 조금 넘은 어느 날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연락책이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탄광 마을에서 외부인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위부에 보고되었고 연락책이 잡혔다는 거였어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락책이 잡혔다는 건 은별에게 접근한 흔적이 드러났다는 뜻이었어요. 보위부가 누구를 찾고 있었는지 추적하면 은별에게 불똥이 튈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연락책이 조사를 받으며 탈북 알선 혐의가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은별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은별이 연좌제에 걸릴 수 있다고. 탈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미 감시 대상이었을 텐데 여기에 외부 접촉 시도까지 드러나면 상황이 훨씬 나빠진다고. 관리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관리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치범관리소.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제가 은별을 구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은별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이었어요. 제가 손을 뻗을 때마다 은별은 더 멀어졌습니다. 기차역에서 손을 놓았을 때, 두만강을 건넜을 때, 그리고 이번에 브로커를 보냈을 때, 매번 은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매번 그 손이 잘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브로커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위험해졌다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3만 위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별이 어디에 있는지, 무사한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알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였어요. 모든 통로가 막혔습니다. 중국 쪽 연락망도, 내부 연락책도, 브로커도 전부 사라졌어요. 저는 서울의 작은 방에 혼자 앉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는데 제 손으로 은별을 더 위험하게 만든 거였어요. 구하려다 오히려 해친 것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두만강을 건넌 밤의 공포보다 더 무거웠어요. 은별이 관리소에 끌려갔다면 그건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은별은 적어도 탄광에서나마 살아있었을 거예요. 힘들어도 살아는 있었을 겁니다.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은별의 손수건 조각을 가슴에 올려놓고 그 천 조각의 무게만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감각이었어요.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건 아닌가. 은별을 찾겠다는 약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그 어둠 속에서 저는 한참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별이 제게 했던 말. 나도 언니 꼭 찾을게. 그 말이 저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별도 저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그 가능성 하나가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6년의 그 좌절 이후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방법을 바꾸었을 뿐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구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뒤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세상에 은별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북한의 벽을 뚫을 수 없다면 세상의 눈과 목소리를 빌려야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탈북민 모임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은별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떨렸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북한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별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10명 앞에서 시작한 증언이 20명 앞으로, 50명 앞으로, 100명 앞으로 넓어져 갔어요. 2018년 저는 국제인권단체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행사에서 증언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비행기에 올라 유럽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의 바닥에서 은별을 껴안고 잠들던 6살 소녀가 세계 무대에 서게 되다니. 은별이 보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아마 놀랐을 거예요. 언니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다니, 그것도 외국 사람들 앞에서 하고. 제네바의 회의장은 크고 차가웠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통역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이야기를, 기차역 이야기를, 농장 이야기를, 두만강 이야기를, 그리고 은별 이야기를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 눈물이 은별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증언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지만 저는 그 박수가 은별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보다 행동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관심을 모으는 것이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은별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 언젠가 그 이름이 은별을 지켜줄 수도 있다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함부로 사라지게 만들 수 없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증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하고 다큐멘터리 촬영에도 참여했어요. 은별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눈물들이 모이면 두만강만큼은 될까? 그 강을 건너 은별에게 닿을 수 있을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35살입니다. 은별도 35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건 12살 청진 기차역이었습니다. 23년이 지났어요. 23년 동안 은별의 얼굴을 사진 한 장 없이 기억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2살의 은별 얼굴 위에 시간을 더해 35의 은별을 상상해요. 눈은 여전히 크고 깊을까? 춤을 추던 그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을까?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가끔 DMZ 근처에 갑니다. 철조망 앞에 서서 북쪽을 바라봐요. 산 너머 어딘가에 은별이 있다고 믿으면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북쪽에서 온 건지 남쪽에서 부는 건지 생각합니다. 북쪽에서 온 바람이라면 은별의 숨결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미친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거리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은별아, 언니가 여기 있어. 이 말을 매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들기 전에. 은별의 손수건 조각은 이제 실이 거의 다 풀려 원래의 모양을 알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이 1000조각이 다 풀어져 사라지기 전에 은별을 만나야 해요. 그것이 제가 숨을 쉬는 이유이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이유이고 카메라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끝나지 않았어요. 12살 기차역에서 잡았던 손의 온기가 아직도 제 손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은별을 찾을 겁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은별이 숨쉬고 있다면 언니가 반드시 데리러 갈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니까요. 반드시 다시 만납시다, 은별아. 이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